자, 그러면 시작을 해봅시다. 오케이, 자, 보전 시각 파트는 총 3문제 편성이 되어 있었죠. 32번, 33번, 34번. 참고로 이 3문제 모두 이 베스트 10에 들어가지도 못했고요.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혹시 탄군가라는 작품을 지금 우리 뭐 고3들은 연계 때문에 배웠겠지만 처음 본다 다들? 탄군가 지금 처음 본 사람 손 좀 들어가죠. 탄군가라는 작품을 난 여기서 처음 봤다 손. 그리고 농가라는 작품을 처음 봤다 손. 처음 봤다라는 부분에서 손이 들어졌다는 얘기는 기출 공부 안 했다는 뜻입니다. 기출에서 다 여러 번 다뤄졌던 작품들이라는 얘기라서 그런 부분을 좀 짚고 싶었고, 자, 자주 나오는 작품들이 이번에도 문제로 짠 하고 실렸고요. 선생님이 이런 형태의 트렌드는 계속해서 선생님이 강조했던 부분인데 우리 수능에도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아요. 고전 시가 파트는 참고로 이 전년도에 3위인곡이 나왔었고 이번에는 이제 탐구가라는 작품들이 나왔는데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익숙하게 알려져 있었으며 또 문학 시간에 아주 빈번하게 다루어지는 대표적인 작품들을 중심으로 고전 시가가 흘러가고 있는 중이거든.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제 정규 수업 넘어가서 이제 학습을 할 때에도 필수적인 작품들을 한 번씩 다 훑어볼 필요성이 다 생겼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적어도 고등학생이면 이 정도는 알아야지. 대표적으로 그 관동별곡부터 시작하는 3대 가사라든지 규원가라든지 이런 작품들은 딱 한번 훑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간에 출제를 겪었던 수능생 시험생들의 입장에서를 보자면 당연히 제목을 먼저 봤을 거고 두 작품 모두 익숙하네? 알고 있는 해석들이었는데? 라고 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뭘 다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32번 문제를 봤더니 가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가 단독 문제네요. 계절의 변화, 계절감, 계절 이런 말을 쓰고 있어. 일단은 그럼 이 작품의 중심 계절이 언제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예상이 되시죠? 오케이. 근데 그 계절과 관련해서 단순히 계절이 있다 이런 거 선택지가 하나만 있으면 계절을 찾으면 끝나는 거지만 지금 이 녀석은 계절에 조응하는 소재, 계절감이 드러나는 소재, 특정 계절의 풍속, 계절을 배경으로 한 처지 이런 식으로 계절이 어떤 식으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었어. 그러면 우리도 이제 작품 속에서 계절을 상징하는 어떤 소재들이 뭐가 있고 이 녀석들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신경 쓰면서 읽으면 되는 거다. 두 번째, A, B에 대한 이해인데요. 왼쪽 보시면 A는 가의 끝부분, B는 나의 칠수 부분을 말하는 것이로구나. 그럼 두 개를 비교하는 건데 보통 요즘 이런 문제들은 두 녀석의 각각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비교하는 문제의 선택지를 내게 돼 있죠. 자,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는 무슨 문제다? 해석 문제야. 그러니까 작품에 대한 분석이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빨리 풀린다는 게 특징일 것 같아요. 아무튼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가 예상대로 나왔고요. 마지막 세 번째, 보기를 참고할 때 기업부터 미음의 문맥적 의미. 문맥적 의미라는 것도 결국엔 구절의 의미 파악하는 문제 아닌가? 오케이. 자, 그럼 똑같은 문제가, 유사한 문제가 나왔는데, 자, 보기를 먼저 읽고 가봅시다. 보기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보면, 먼저 탄군가는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네요. 자, 고전시가 첫 번째 작품으로 등장하는 탄군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탄군가 제목은 무슨 뜻인지 다들 알고 있겠지? 탄은 탄식하드관. 안타까워하는 거지. 그럼 뭐에 대해서? 궁핍에 대해서. 배고파 죽어요. 노래로 만든 거죠. 자, 그런데 이 작품은 향촌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뭐 요즘 이런 단어는 비하적 발언이라서 잘 안 쓰는 게 대세긴 한데 시골 이런 단어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농촌. 아무튼 농촌에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사대부가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어려운 자신의 궁핍한 삶을 실감내게 하는 작품이다. 너무 잘 알려진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어. 자, 여기에는 그런 얘기가 굳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참고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조선 후기 작품이에요. 잠깐 딴 얘기를 좀 해보자면 조선 전기 시대는 양반들의 권위가 하늘을 찌르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유배를 간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복귀가 예상되는 약간 징계성 유배들이 있었거든. 근데 그럴 때는 편안합니다. 아주 즐겁게 놀러 가요. 물론 이제 속으로는 뜨끔뜨끔하면서도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 모르겠어 하면서 술 마시고 기생들이랑 같이 노래 부르고 막 이래요. 그래서 나중에 막 산에 유람도가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또 갈 때 유배를 갈 때 노비들 한 150명 정도씩 데리고 다녀요. 노비들이 재산 목록이잖아, 이 사람들한테는. 그치? 그러니까 이런 클래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유배를 가사라고 하지만 그 유배 안에서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같은 건 없어, 잘. 근데 이 조선 후기로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양반들의 권위가 많이 무너지기 시작했지. 그리고 이 양반들이 진짜로 유배를 당하게 되면 그럼 선생님 이때도 양반에게 노비가 없었나요? 있었는데 노비가 몸종이라고 보통 표현할 수 있을 만한 한둘 정도에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고 참고로 나중에는 그 노비한테 비웃음을 사요. 이런 느낌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답답해하는 거야.
내가 지금 신사가 이 모양이 돼 이 꼴이 돼서 노비한테도 비난을 사는구나. 아무튼 핵심은 이거죠. 조선 후기로 왔을 때 이 유배를 당하는 사대부들의 입장이 정말로 많이 곤궁해졌어. 그래서 이 작품의 경우에는 자신의 궁핍한 삶을 어떻게 실감나게 그리는 작품이라고 썼지? 유배된 사대부의 어떤 입장을 실감나게 또 사실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이 탄궁가가 가지고 있는 의의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양반들의 작품은 보통 관념적이다는 말씀 많이 쓰죠, 그죠? 뭐 이상향을 노래하고 유교적 정치 세계의 실현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 작품은 배고파 죽겠어요 이런 얘기들이 중심이 됩니다. 자, 아무튼 탄궁가 얘기를 그렇게 한 다음에요. 그런 다음에 이어서 농가를 보죠. 제목의 농가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농가 될 것 같고요. 농촌에서의 노래죠. 이 농가라는 작품은 곤궁한 향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자, 지금 두 작품의 공통점을 잡아준 거야. 뭐다? 둘 다 향촌 공동체를 배경으로 한다. 근데 이렇게 써놓으니까 되게 있어 보이지만 뭐 결론적으로는 농촌 사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 지방 농촌 사회를 말하는 거고 이 배경을 해서 발전을 위해 여러 방도로 모색한 사대부가 가난을 벗어난 이상화된 농촌을 그리는 작품이야. 그러니까 이 작품의 경우에는 유배 사대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상향을 그리는 농경 사회 속 사대부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쪽은 말 그대로 이상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이 나올 것이고 뭔가 표준적인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모두 아름다워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일 걸 예상할 수 있겠죠. 자, 지금 보기에서 되게 많은 정보를 또 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건 공통점 하나 뽑아냈고 하지만 그 안에서 차이점도 뽑아냈다. 그러면 이 얘기 가지고 선택지를 만들고 싶었다라는 얘기 아닐까? 오케이? 그럼 가작품은 얼마나 그 공핍한 사연을 실감나게 묘사하는지에 포커스를 잡고 이 작품은 어떻게 하면 우리 농촌 사회가 잘 굴러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는지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읽어내시고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보기에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제시되어 있어서 보통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보기는 항상 문학 작품들의 경우에는 먼저 읽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 물론 문제 출제를 위한 보기도 있어. 전형적인 문제 출제를 위한 보기. 근데 그런 녀석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읽어주시고 그 관점에서 작품을 읽어야 되니까 먼저 잡아두는 건 항상 좋은 버릇이죠. 자, 어쨌든 그럼 첫 번째 작품부터 분석을 하면서 옆에 있는 문제도 같이 해결해 가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탄궁가.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우리가 보는 부분 전문은 아니고 그 중에 일부분인데 자, 춘일이 지지하여 하면서 시작했네요. What the? 춘일 바로 떴죠? 바로 떴는데 춘이 뭐거든요? 봄날이잖아. 봄날.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 작품의 배경이 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근데 이 봄이라고 하는 계절과 관련해서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일단 주의 깊게 읽고 가자. 춘일이 지지하여 뻐꾸기가 보채는데 참고로 여기서 이 뻐꾸기가 보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봄이 됐으니까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이 됐고 이제 농촌 사회 입장을 봐야 되는 거야 이 작품. 그렇지? 농촌 사회에서는 봄은 말 그대로 우리가 농번기라는 말도 있죠. 일이 굉장히 바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뭐 학교를 또 개학하는 시즌에 바쁘잖아, 그렇지? 그런 식으로 좀 뭔가 할 일이 많은데 자, 할 일이 많으니까 무슨 일을 하죠? 동린의 쟁기였고 서사의 호미였고라고 돼 있어요. 자, 쟁기랑 호미를 지금 뭐 한 거야? 빌려온 거지. 동리는 동쪽에 있는 인근에 사는 사람이란 뜻일 거고 서호는 서쪽에 사는 집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뭐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동쪽 집에서는 쟁기 빌려오고 서쪽 집에서는 호미 빌려왔다는 얘기야. 근데 일단 이 단어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 뭐야? 빈곤을 상징하는 거지. 가진 게 없으니까 농기구조차 빌려야 되는 거야. 어떤 느낌이냐면 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연필 한 번만 빌려주시면 안 돼. 이런 느낌인 거지. 너무 슬픈 거야. 자, 아무튼 그러고 있고요. 집안에 들어가 이제 씨앗을 마련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치 쟁기랑 호미로는 쟁기로 뭐 하는 거죠? 땅을 파내서 일단은 뒤집어 엎고요. 호미로 이렇게 구멍을 정정정정 판 다음에 그 호미로 판 자리에 씨앗을 심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씨앗을 준비하러 가는 거야. 씨앗을 챙겨서 마련하려고 했더니 자, 기억 떴어요. 올볕이 한 말은 반 넘게 쥐먹었고 자, 벽씨는 없어요. 벼의 씨는 없다기보다는 완전히 거의 쭈러진 상태. 한 말 넘게 쥐먹어서 뿌릴 만한 게 없는 거고요. 두 번째,
기장, 피, 조, 팥 전부 다 곡식들의 이름이죠. 기장과 피와 조와 팥은 서너 대 붙였거든. 서너 대밖에 안 된대요. 어떤 느낌이냐면 요만큼 있어. 아니 이걸 누구 코에 붙이냐고. 이거 뿌린다고 다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치? 확률적으로 틀 텐데 이거 뿌려서 몇 개나 심어서 날라올까 걱정이죠. 아무튼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한 식구 이리하여 어이살리.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한 우리 식구, 그치? 이 가난하고 먹을 것 없는 우리 식구가 어떻게 했대? 어이살리라고 물어봤어요. 몰라서 묻는 거야? 아니지. 서리법, 강조 뭐 그런 겁니다. 만약에 표현법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면 집중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그 부분이 아니었으니까 알아만 두시고요. 자, 아무튼 기억에 포함된 구절이 있었는데 여기 문제는 34번에서 함께 풀 테니까 일단 넘어갑시다. 자, 이렇게 중략에 대한 얘기 쭉 중략 전까지 얘기를 하다가 그 뒤에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참고로 탄군가의 하이라이트 부분이 참고로 이 부분이야.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알아두자. 자, 배틀북도 쓸데없어 빈벽에 남겨두고 이런 상황이 참고로 쭉 이어지고 있는 거야. 계속해서 배틀북도 쓸데가 없대요. 그래서 그냥 벽에 걸어놨답니다. 배틀북이 뭐니? 전투책인가? 전투서적인가? 북은 참고로 배틀에서 나오는 날줄과 시줄을 옮겨주는 그런 장치들이야. 그러니까 배틀이 이렇게 네모나게 있으면 그 배틀을 기준으로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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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날줄과 시줄을 엮어주지. 그때 움직이는 걸 북이라고 하고 배올에 북 감기듯 이런 식의 표현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이 녀석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빠르게 흐르는 어떤 대상의 모습을 보여줄 때 쓰는 표현인데요. 잘 알아두시고 아무튼 근데 이거를 쓸 데가 없다는 거야. 그럼 뭐야? 집에 가진 재산이 없으니까 이 기기가 있어도 쓸모가 없다는 거죠. 또 하나 더 솥시루 버려두니 붉은 빛이 다려없다. 솥시루는 붉은 빛이 되었대요. 여기서 붉은 빛은 무슨 뜻일까요? 예상해보세요. 왜 붉은 빛이 됐을까? 솥시루가 원래 무슨 색인데? 금속재야, 금속재. 여러분들 그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종종 쓰기도 하는데 요즘엔 잘 안 쓰네? 아, 요즘 그런 집이 잘 없네?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왜 소뚜껑 삼겹살 이런 거 본 적 있지? 이게 이만한 무쇠로 돼서 이렇게 손잡이 달려있고 막 들면 무겁고. 그지? 그게 무쇠 솥이에요. 근데 그 솥이 지금 붉은 빛이 돌았다는 얘기는 뭐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녹슬었다는 얘기야. 무쇠는 참고로 겉에 무슨 특수 처리가 안 돼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조금만 냅두면 바로 녹슬어 버려요. 야, 솥에 녹이 슬었다는 얘기는 쓸 일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건 뭐야? 가난한 상태들을 말하는 거야. 그지? 그 봐봐. 지금 자신이 가난을 이 가난 난 이겨내고 반드시 안 빈낙도 하면서 버텨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지. 이것도 없고요, 이것도 없고요, 이것도 없고요, 나 없는 게 너무 많아 슬퍼 이러고 있는 중이잖아, 그죠? 그런 특징인 거 보이시고 계속 세시상망 명절 제사는 무엇으로 해올리며 자 세시라고 하는 건 세시풍속을 말하는 겁니다. 뭐 단오날 뭐 하고 뭐 동짓날 팥죽도 써먹고 이런 것들 있잖아. 세시나 또 뭐지 명절이었나? 세시와 상망 그리고 명절. 그 명절도 당연히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세시상망 명절이라고 하는 이 덩어리들이 전부 다 챙겨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렇지? 설날에 떡국 먹고 뭐하고 이런 것들. 근데 이런 명절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제사를 해올리며? 명절이면 제사를 해야 되는데 가정이 없으니까 제사를 할 방법도 없고요. 또 원근 친척 내빈 왕계. 원근 멀리 가까이 살고 있는 친척들과 내빈 기꺼이 찾아와 주시는 귀한 손님들이라는 뜻이죠. 귀한 손님이 왔다 갔다 할지라도 어이하여 접대했고 내빈과 친척들은 접대할 방법이 없어요. 이걸 보면서 이제쯤 요 타이밍쯤에서 한번 쓱 느꼈으면 좋겠는 게 지금 자신의 상황들을 나열과 열거의 방법으로 일단 제시하고 있다는 게 보이죠. 오케이? 일단 체크해 주시고 계속 갑니다. 자, 그래서 이 얼굴 지녀 있어 어려우니 하고 많다.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얼굴이라고 했는데 처음으로 중세국어에서 얼굴이라고 하는 건 마디라는 뜻인 건 알고 있죠? 옛날에는 세수하는 게 뭐였지? 손을 씻는 거야. 씻을 세자에 손수자야. 근데 지금은 얼굴을 씻는 걸 세수라고 하잖아. 뜻이 바뀌었어요. 얼굴도 원래는 페이스가 아니라 마디였는데 페이스로 줄어든 거예요. 뭐 어쨌든 간에 얼굴은 그냥 몸이라고 번역할게요. 그러면 이 몸은 또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몸이 어려움이 많다. 그만한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이야. 이런저런 상황을 아무리 노력해봐도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술의 후량을 낮추고 하면서 시작해죠. 자, 술을 챙기고요. 후량. 뭐야 이거?
후는 뭔가 넉넉하다는 뜻이고 양은 양식이 되겠죠. 술과 넉넉한 양식을 갖추어란 말인데 야 이렇게까지 돈이 없는 사람이 술과 후량을 갖췄다는 얘기는 정말 큰맘 먹고 마련한 거겠지. 옆집에 가서 제발 이거 꼭 필요합니다. 제가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했을 거라 같아요. 그렇지? 그렇게 했어. 빌려다가 이름 불러 전송하여 누군가를 불렀대요. 제사하는 누굴 불렀는데 그게 누굴까? 길한날 그 뭐지? 한 줄 빼먹었다 선생님이. 이 원수 궁귀를 어이하여 이르는 이것 때문에 한 거구나. 뭐야? 원수 같은 놈의 궁귀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자, 핵심어가 나왔네요. 궁귀 무슨 뜻이에요? 궁핍 귀신, 가난 귀신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상황이 가난 귀신이 내 몸에 붙어 있어서 아무리 내가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구나 생각한 거지. 그래서 그 가난 귀신을 쫓아보내려면 제사에서 올려보내야 되고 충천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한 거구나 라고 예상이 되고, 그래서 길한 날 좋은 때에 사방으로 가라 하니. 자, 그런데 재미난 점은 궁기를 불러서 대접하고 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케이? 얘들아, 가난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불러서 뭐화시킬 수 있는 대상이야? 그건 아니지. 그치? 근데 이 녀석을 지금 일단 이건 무슨 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요거죠, 그죠? 어떤 특정한 대상을 사람인 것처럼 묘사해서 그 사람을 떠나게 만든다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 굉장히 뭐랄까 개성적인 표현인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일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슬프고 배고프고 힘들어요 라고 끝난 게 아니라 이거를 약간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단어를 통해서 표현해내고 있다는 거. 이 정도의 문학적 성취도가 있는 거지. 그치? 자, 아무튼 불러서 대접하고 가라고 하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심지어 그 귀신이 말도 하죠. 뭐랍니까? 웅얼웅얼 불평하며 원노하여 이러는 말이. 그래서 원노합니다. 궁귀가 아주 원망하고 열받아서 노해서 어려서나 늙어서나 희로우락을 너와 함께 하여 라고 했는데, 참고로 이때 너는 누구야? 화자야? 해석 잘 되고 있지? 이건 약간 좀 사소한 부분일 수 있는데 이런 게 해석 잘 되는지 확인하고 싶은 문제에서는 이런 것들을 자주 활용해. 여기서의 너는 누구다? 화자다. 내가 너랑 어려서부터 희로애락을 함께하면서 영원한 동반자처럼 살아왔는데, 그래서 죽거나 살거나 여일 줄이 없었거늘. 여일하는 헤어진다는 뜻이잖아. 죽든 살든 우리는 서로 헤어질 일이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디 가서 누구 말을 듣고는 가라 하여 이러느뇨. 그렇죠? 나는 평생 갈 줄 알았는데 너는 왜 나를 이렇게 보내려고 해? 하면서 막 울고 있네요. 자, 그러니까 우는 듯 꾸짖는 듯 온갖 가지로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는데 중요한 건 돌이켜 생각하니 네 말도 다 옳도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나니까 화자는 다시 내 말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네? 라고 생각했어. 자, 그러니까 이거야. 여기서의 너는 누구야? 궁귀지. 이해되고 있지? 해석이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보일 거야. 난 너와 함께 할 줄 알았어 라고 하는 귀신의 말에서는 너가 화자. 나는 너와 네 말이 옳다고 생각했어 라고 말해서 할 때 그 너는 궁귀. 아무튼 여기 문제랑 연결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들은 좀 센스 있게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자, 아무튼 간에 네 말도 옳다. 무정한 세상은 다 나를 버린다. 그래, 궁귀 너는 세상이 다 나를 버리고 있는데도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약간 뭐랄까 미쳐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그래, 너는 나만의 친구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 내 혼자 유신하여, 유신 있을 유자에 믿을 신자죠. 믿음이 있어서 나를 많이 버리거든 위협으로 회피하며 잔꾀로 여일려냐. 그쵸? 너야말로 나의 진정한 친구였어 하면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하늘 삼긴 이내 궁을 설마한 너희야.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하늘 삼기다. 삼기는 게 뭐 하는 거죠? 생겨나다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하늘이 만든 내 뭐예요? 궁이에요. 하늘이 준 나의 궁. 그럼 이거는 약간 좀 있어 보이는 단어로 바꿔보자면 운명론적 세계관이라고도 부르는 그 녀석이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어떤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야. 나는 이 궁기와 영원히 함께하는 운명이야. 받아들여야겠구나 생각하는 거. 받아들이기로 하고 설마한들 어이아리 서리법 당연히 보이고요. 빈천도 내 분이니. 그치? 분은 내 분수에 맞다는 거야. 그럼 빈천이야말로 빈, 가난하고 천황권 이런 것들이 나의 처지에 맞는 거구나 생각하고 서러워해 무엇하리? 그러니까 서러워할 필요 없어. 받아들이자. 라고 하면서 마무리 지었네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가자 한번 봐봤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32번 문제 풀어내야겠죠? 가봅시다.
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계절의 변화에 조응하는 이라는 표현을 써. 일단은 조응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서로 어울리는 짝을 만들었다는 얘기야. 서로 연결된다, 어울리다라는 뜻인데 굳이 꼭 이렇게 조응하다가 같은 어려운 한자어를 자꾸 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한자어 중요하다고 했었어. 모르는 단어를 은근슬쩍 넘어가지 말라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었고요. 아무튼 여러 자연문을 활용해서 자 그럼 여기까지가 맞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계절의 변화에 조응하는 여러 자연물이 맞아? 벌써부터 아닌 것 같지 않니? 그치? 그러니까 뭐 봄이 됐더니 나뭇가지에는 그치 싹이 돋고 땅바닥에는 풀이 돋아오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봄날이야. 어느 봄날이 돼서 일하려고 했는데 가진 게 없어. 집에 가진 게 없으니까 살기가 어려워. 그러고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활용한 것도 아니고 두 번째 화자의 인식 전환 더더욱 말이 안 된다. 그죠? 인식 전환이 된 적이 없어요. 자, 두 번째, 전환은 됐죠. 원수를 받아들이기로 했죠. 근데 여기서 나온 거 아니야. 두 번째, 계절감이 드러낸 소재를 대등하게 나열해서 시장을 전개하고 있다. 재밌지 않니? 선택적 선생님이 이거 보면서 되게 좀 재밌었어. 진짜 평가원 출제자들이 되게 재밌는 사람들이구나. 봐봐. 분명히 어떤 대상들을 나열한 건 사실이야. 맞죠? 근데 이게 계절감이 드러난 소재를 그것도 또 어떻게? 대등하게 나열한 거니? 아니잖아. 배틀과 북을 보면 계절감이 느껴져? 소시를 보면 계절감이 느껴져? 그런 게 아니거든, 그치? 그러니까 자신의 가난의 상황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열거한 건 사실이지만 열거의 대상이 계절감과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땡! 됐어요. 4번 특정 계절의 풍속을 특정 계절은 여기서 봄일 거야, 그쵸? 봄의 풍속을 화자의 시선에 이동했다라는 묘사하고 있다. 뭐 봄날엔 뭐 해야 되고 무슨 계절엔 뭐 해야 되고 그런 거 없었죠? 땡! 4번 특정 계절을 배경으로 제시해서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그러네. 이게 답이네. 그치? 특정 계절인 봄날을 제시해서 봄날에 농사를 준비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가난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거지. 그치? 4번 정답. 그러니까 허무하게 답이 쉽게 쭉 하고 나오죠. 마지막 5번 계절의 순환을 중심으로 물론 계절의 순환한 건 사실이지만 이 작품에서는 봄만 나와 있을 뿐이지 여름, 가을, 겨울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섭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게 이 글의 근본적인 목적도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32번 해결했습니다. 그쵸? 자 33번 넘어가 볼게요. 33번에서 뭘 챙길 거냐면 A에 해당하는 부분만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B를 아직 읽기 전이니까. 자 1번 A에서 술의 후량을 갖춘 화자는 의례를 통해 궁귀에 대한 예우를 표현하고 있다. 자 헷갈리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의도와 낚시성 포인트가 보이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 속에서 궁귀는 꺼져야 될 대상이야. 야 가난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딨어 이 세상에. 잘 없지. 뭐 있을 수도 있어. 아무튼 잘 없어. 그런데 의례를 통해 궁기에 대한 예우를 표현한 거는 아까 뭐예요? 술과 후량을 갖추어서 정중하게 제사를 지내면서 불러가지고 가라고 제발 떠나달라고 부탁한 거란 말이야. 처음에 내가 부탁을 했잖아. 부탁을 했더니 그 궁기가 나한테 화를 냈고 내가 그 말을 수긍한 거지. 그치? 그런 거되기 때문에 어쨌든 예우를 표현한다. 맞습니다. 근데 얼핏 보기엔 궁기를 쫓아내려고 부른 건데 어떻게 예우를 표현했지? 1번인가 빡 치고 넘어가면 틀려버리기 쉽지는 거죠. 조심하자고. 1번 오케이. 또 3번 넘어가 보자. A에서 화자는 인의 궁과의 관계를 하면서 그냥 뒤로 넘어가 운명적이로 여기는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맞죠? 분명히 하늘에서 부여한 궁을 운명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냅두고 가고요. 4번 A에서 화자는 옳도다라는 응답으로 네 말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나요? 여기도 문제가 없네요. 답이 잘 안 보인다. 5번 가자. 그러니까 일단 전부 다 맞는 말들이니까 우린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고요. 5번 A에서 B는 신경 쓰지 마. A에서 화자는 각각 초월적인 존재인 하늘과 하느님을 예찬하는 어조를 표현하고 있다. 잠깐만. 이 작품이 하늘을 예찬하는 작품이야? 아니지. 이건 예찬의 성격이 아니고 아까 말했잖아. 시골 생활에서 느끼는 어떤 처절한 그 가난 속의 몸부림이야. 이게 어떻게 하늘에 대한 예찬이야? 더 이상 볼 선택지도 없지. 자, 답 잡았어. 5번이야. 그러니까 실전에서 이런 식으로 빠르게 풀어야 된다는 얘기지. 선생님이 A만 의도적으로 먼저 보는 이유도 이런 부분이 때문이야. 그럼 선생님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뭐 특정 작품에 대한 부분만 먼저 딱딱 잡으면 답이 무조건 나올까요? 절대 그럴 리는 없지. 답의 포인트가 B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B에 있다 할지라도 A를 확인하는 건 당연히 필요한 일이 맞고 A에서 답이 걸리면 행복한 거 맞고 그러니까 어쨌든 선생님이 속도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34번도 체크 좀 해볼까요? 34번도 여전히 이어갑니다. 작품이 하나만 딱 머릿속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풀기가 쉬워요.
먼저 기억부터 가보자. 기억이 무슨 구절이었죠? 올볕이 한 말은 반 넘게 쥐 먹었고 라고 말했네요. 가자. 기억은 파종할 벽씨를 쥐가 먹어버린 상황을 제시해서 가난한 형촌 사대부의 곤혹스러운 처지를 실감나게 그린다. 가뭄 어렵죠? 그리고 참고로 선택지의 이 내용은 본문에서의 특정 구절의 해석과 보기에서의 특정 멘트를 따온다. 여기서는 실감나게 그려냄이라는 말이 그대로 인용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오케이, 그래서 1번 오케이. 2번도 가자. 소치로 버려두니 붉은 빛이 다 되었다라는 구절이야. 니은은 솥과 시루가 녹슨 상황을 제시해서 끼니조차 잊지 못하는 생활이 지속되는 향천 사대부 가정에 궁핍함을 부각한다. 자, 솥시루의 녹슨 흔적, 궁핍함. 참고로 궁핍이라는 단어도 역시 보기에서 사용되고 맞죠? 오케이, 그러니까 2번도 오케이. 자, 3번도 넘어가 봅시다. 이 얼굴 지녀있어. 어려운 일 하고 많다. 이 얼굴이라고 하는 건 내가 누구한테 보여줄 면목이 없습니다 라는 뜻이 아니라 이 한 몸 부지하기도 너무 어려워라는 뜻이었다는 거 얘기했었지. 자, 3번 가자. 디귿은 체면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을 제시. 자, 근데 체면을 지키기 어렵다는 건 인정할 수 있는 게 왜냐면 그 앞부분의 해석과 연결시키면 손님이 찾아와도 줄 게 없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쳐보자. 어려운 상황을 제시해서 취약한 경제적 기반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내려놓는 향촌 사대부의 죄책감? 잠깐만, 아까 분명히 이 작품의 보기 설명에서 탄군가의 키워드가 뭐라고? 궁핍을 실감나게 그려냈고 사회에 대한 책임을 하기 어렵다고 했었어. 왜? 그냥 배고프고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런데 지금 3번 선택지에서 뭐라고 했죠? 취약한 경제적 기반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내려놓는다고 했고 심지어 그걸 보고 죄책감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니, 죄책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근본이 어디야? 없어, 그치? 답 잡았죠? 오케이? 3번이네? 그치? 그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줄까? 우리 농구 안 봤잖아. 오케이. 자, 그런 사소한 팁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네, 뭐 선생님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 그러니까 진짜 이제 우리가 정말 시간 싸움하고 있는 거라서 이런 기술을 알려주는 거야. 독서에서 문제를 풀고 하나라도 더 맞춰내야 이제 등급을 잘 가질 수 있잖아. 현실적으로, 그치? 그러면 그거 풀 시간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아껴가지고 독서를 풀었는데 만약에 또 최종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한 번 있다면 와서 논가도 한번 읽어보고, 그치?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가 혹시 놓친 건 없는지 점검 좀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그게 베스트지만, 그치? 뭐 만약에 하나라도 이제 독서 푸는 시간이 내가 부족한 쪽이다 맞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확정적으로 답을 빨리 잡고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뭐랄까 담대한 기술이 필요한 거야. 이 담대함은 뭘로 만드는 거야? 연습으로 만드는 거야? 아니 그동안 그렇게 풀어왔는데 이게 답이 아닐 리가 없잖아. 난 이 구절의 뜻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 라고 한다면 답이 확실히 될 거야. 근데 어쩔 때 그래. 내가 이 작품을 잘 모르겠어. 이 해석이 맞는지 자신이 없어. 그러면 결국엔 나머지 다 읽어봐야 돼. 그치? 자,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서 자, 우리는 공부하는 중이니까 나까지 봅니다. 농가 체크하러 가자. 자, 농가의 의도가 어떤 건지는 이미 다 말씀드린 바가 있었고요. 네, 농촌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대부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농촌의 멋진 모습을 만들까 고민하는 작품이었는데요. 1수부터 가보자. 1수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볼까? 서산에 도들볕 비추고 서쪽으로 햇볕 비추고 구름은 느즈막이 내리고 해 떠있고 구름도 흘러가고 있고 그냥 자연 배경이네요. 그죠? 다음 비 온 뒤 묵은 풀이 뉘밭이 우거졌던 곳. 자, 비도 한번 내려서 풀이 우거지기 시작했어. 오케이, 풀이면 지금 여기서 핵심인 거야. 누구 밭에가 더 많이 묵혔는지, 그치? 궁금한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 하죠. 두어라, 냅둬라. 차례 정한 일이니 매는 대로 매라. 뭐 하래요? 두어라 합니다. 왜? 이유는 뭔데? 차례로 정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이게 무슨 말 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되고 계신가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개념이 뭐죠? 바로 두레라는 개념이죠. 두레가 뭐야? 향촌 공동체에서 연합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지. 그래가지고 일을 한꺼번에 모여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야. A네 집, B네 집, C네 집, D네 집, E네 집, F네 집이 있어. 각각 밭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요만큼밖에 못해. 오케이? 그렇게 하면 각자가 자기 일을 하고 있으면 도저히 뭔가 다음 단계를 넘길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6명이 모여! 그래서 오늘은 A네 끝! 내일은 B네 끝! 하면 속도가 훨씬 빠를 거 아니야. 게다가 같이 하는 일이니까 상부상조의 어떤 정신도 얻을 수 있을 거고 서로 함께 노래하면서 일할 테니까 더 즐겁게 일할 것이고 작업 효율도 더 높겠지.
혼자 하는 것보다 6명 힘을 합치는 게 더 빠를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합쳐서 일하는 걸 농촌 공동체 둘의 문화라고 부르는데, 그럼 여기서 차례를 정해뒀다는 얘기는 뭐예요? 풀이 우거지기 시작했네? 참고로 이거 풀 베는 일을 뭐라고 하는지 아나요? 풀 베는 일을 뭐라고 합니까? 참고로 농산일에서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고,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농사를 힘들다고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느낌에는. 내가 봐도 힘들어 보여. 농산일의 절대적, 그러니까 지금 현대화된 농사법이 아니더라도 옛날 사람들은 이거 하느라 바빴어. 모내기는 한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이건 일단 심어놓고 나면 이 일은 계속 해야 돼. 틈틈이 해야 돼. 그 맞아. 그 뭐라고 하지? 매는 대로 매리라라고 하지 않았냐? 힌트는 매다란다. 뭘 매는 걸까? 니들 아는 단어인데? 이 분명히 처음 듣는 단어가 아닐 텐데. 김매기. 김매기가 이거야. 김을 맨다는 거는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작풀매기야. 근데 자, 내가 이제 이렇게 농지를 만들어가지고 모내기를 해가지고 다 심어놨어. 야, 그러면 그 땅은 지금 양분도 충분하고 그치 물도 잘 배급돼서 뭐가 자라기 되게 좋은 상태야. 근데 내가 키우고 싶은 곡식만 잘 자라면 좋은데 별의별 게 다 잘 자라겠지 이제 문제는. 그러면 그거를 뽑아줘야 되는데, 자, 뽑고 뒤돌면 어떻게 돼 있을까? 또 자라 있습니다. 마치 군대에서 눈 쓰는 거랑 비슷해요. 열심히 눈 쓰고 앞으로 뚫고 가면 뒤에 보면 또 쌓이고 있어. 행복해 하면서 또 쓰고 가는 거야. 그래서 그렇다고 농약을 막 치면 그치 내 곡식이 죽는 거고요. 그리고 뭐 건강에도 좋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 풀들을 없애려면 진짜 주기적으로 계속 해야 돼. 그럼 생각해봐. 모내기 한 뒤로, 그지? 수확의 시기가 오기 전까지는 계속 나가서 뭐 하는 거야? 김매기 하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 자, 아무튼 그런 김매기를 우리는 뭐 한다? 차례를 정해서 한다라고 말하는 거야. 뭐 갑자기 풀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런 게 떠오르는데, 혹시 집에서 대파 길러본 사람 있냐? 대파? 시골에서? 그러니까 대파가 자라는 걸 본 적 있는 사람 있어? 쩔어. 한번 나중에 관찰 한번 해봐. 물론 요즘에는 이제 집에서, 그러니까 마트에서 파래 사오면 세척 당근, 세척 양파 이런 식으로 다 닦여서 그냥 썰어서 먹기만 하면 되는 형태로 나와서 참 요즘 참 좋은데, 옛날에는 파래 사면 여기 흙까지 묻어있는 그거 통째로 망치로 사오잖아. 그런 거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보통 그런 것들은 어머님들이 가져오면 꼭 뭐 비어있는 화분 하나 있지. 내가 거기다 꼽아놔. 그러면 신선도가 유지된다고 하시는데 진짜 유지되긴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보통 그렇게 뽑아서 먹어버리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한번 예전에 그런 걸 해본 적이 있어. 이게 화분에다가 그 대파를 이렇게 뿌리째 이렇게 심고 이렇게 자랄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자랄 텐데 자란 거를 가위로 여기서 잘라가지고 여기까지 먹었어. 일단은 그냥 가위로 자르고 귀찮아가지고. 오케이? 원래 뽑아야 되는데 흙 만들기 싫잖아. 귀찮거든. 어머니가 가서 대파 좀 뽑아와라 그랬는데 알았어요 하면서 가위로 잘라가지고 갖다 드렸어. 뭐야 이게 하면서 아무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잊고 다음날 여기를 딱 가봤더니 벌랭 이만큼 또 자라있어. 딱 하루 걸려서 이만큼 다시 자라는데 이게 이래도 됨? 이런 느낌 있잖아. 이게 가능한가? 나는 처음 보고 좀 되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심은 것도 막 내가 정성 들여서 심은 것도 아니고 그냥 원래 화분에 있던 흙에 그냥 옆에다 꽂아놓은 것 뿐이야. 그치? 그랬는데 딱 자르고 나니까 이게 딱 자라. 그러면 여기 옆에서 막 진액 흐르고 있고 막. 그러니까 한 궁금해서 좀 기다려봤더니 또 이만큼 자라있고. 그치? 이게 선생님이 기억이 약간 왜곡됐을 수 있어서 선생님도 정확한 건 아닌데, 이거를 한 일주일 정도 냅뒀을 때 이만큼은 자랐던 것 같아. 그냥 냅뒀을 때 쭉 자라 올라와.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거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무한히 잘라 먹을 수 있대요. 다만 이제 먹으면 먹을수록 맛이 없겠지. 점점 에너지가 많이 줄어들었을 테니까. 성장하는 데 에너지를 쓰니까. 아무튼 간에 파가 대단해요.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즐겨 먹는 파조차도 그렇고요. 혹시 상추 이런 것도 집에서 텃밭에 기르는 사람 없나? 또 시골이야? 아니 왜 그 베란다 이런 쪽에다가 상추 같은 거 심어서 길러서 먹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거 한 요만큼만 심잖아? 감당 안 된다. 왜냐면 상추는 계속해서 겉잎이 이렇게 잎이 이렇게 나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이걸 뜯어 먹잖아. 그치? 뜯어 먹으면 여기서 잎이 또 나오고 얘가 다시 겉잎이 돼. 계속 무한 증식하는 거야 밖으로. 근데 그 속도가 또 어마무시하게 빨라요. 그래가지고 나 쌈 좀 먹는다 이 소리 하기 전까지는 생겨나는 쌈이 그 상추 쌈이 더 많을 거야. 그래서 나중에 결국엔 다 버려버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원래는 그래서 이제 뜯어먹는 거야. 바깥을 이렇게 바깥을 뜯어먹는 건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마트 가면 몇백 원이면 하니까 좀 귀찮거든.
아무튼 간에 이 야생에서 나타난 자라는 이 풀들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건 볼 때마다 정말 깜짝 놀랄 수 있나, 그죠? 그거를 매일매일 배우려니까 힘들잖아. 자, 아무튼 근데 지금 이건 뭐 하는 거야? 자, 이 소리가 무슨 소린가 싶으실 텐데 어쨌든 이 작품은 농촌 사회가 운영되는 어떤 기본적인 원리가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 맞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겠지. 됐죠? 힌트도 분명히 농가에서 이 보기로 제시해줬고요. 이수 넘어갑니다. 자, 면화는 3달에 4달에요. 오케이, 면화 얘기하고 있고요. 한 3뭉탱이 4뭉탱이 정도 넉넉하게 있나봐요. 면화가 어디 쓰는 거죠? 이 면화를 가지고 배틀에 끼워가지고 실 엮어서 옷감 만드는 거지. 그치? 또 이른 벼의 패는 뭐가 곱난가? 이른 벼의 뭐가 곱대요. 약간 이거 무슨 느낌이냐면 니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필기해가지고 노트에다가 그치? 색색깔로 예쁘게 써놓고 내 노트를 들어보고 있는 나의 얼굴이야. 이 정도면 열심히 했다. 나 그런 느낌 아닐까? 그렇죠? 내가 생산하는 생산물들이잖아. 그치? 그리고 지금 이건 무슨 단계냐면 자라고 있는 중인 거야. 그 근거가 어디 나오냐면 두 번째 줄, 그러니까 중장 보세요. 5, 6월이 언제 가고 7월이 반이로다. 벌써 어느새 7월 중순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수확이 얼마 안 남은 지점일 거다. 이해됐죠? 오케이. 그동안 열심히 막 김매기도 했을 거고 지금 우리가 보는 게 이번이라고 했지만 칠수잖아. 그럼 이게 아마도 계절의 흐름 따라 바뀌겠지. 참고로 이 녀석은 비 온 뒤 풀이 자라는 거니까 봄일 거고, 그죠? 이쪽은 벼가 이제 익어가고 있는 계절이니까 좀 있으면 수확을 앞둔 계절일 거고, 계절의 흐름이 보인다는 거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걸 보면서 만족해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야. 이 정도면 훌륭해. 우리 열심히 살았다. 좋아. 그래서 아마도 하느님이 너희 삼길째 날 위하여 섬겼다. 만약에 하늘이 있어서 삼기다가 무슨 뜻이라고? 생기다. 그치? 그러면 하늘이 너희를 만들어낼 때, 생겨낼 때 누굴 위하여? 날 위하여 너희를 준비했나봐. 이 나는 말 그대로 화자인 나고 날 위하여 이런 벼모가 준비된 거지. 오케이? 내가 열심히 일을 했고 그 일에 어떤 풍족한 수확과 결실을 맞으실 수 있는 것은 어떤 자연의 섭리 같은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걸 거야. 그리고 참고로 아까 힌트, 아까 여기서도 하느님이 나오고 예찬할 거라고 말했던 선택지가 말도 안 되는 게 보이시죠? 이건 하늘을 예찬한 게 아니잖아. 내가 열심히 일한 것들의 어떤 결과물을 보고 풍족해하는 중이다. 오케이? 자, 이렇게 7수까지 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 수. 몇 수죠? 8수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8수는 어떤 내용이 이어질까? 계절의 흐름이니까 아마도 뭐 8월 정도? 9월 정도 이런 느낌일 것 같아. 하잖아. 아이는 낚시질 같고요. 또 집사람은 저리 채친다. 절구를 빻으면서 왜 절구질을 왜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뭐 깨나 이런 어떤 뭐 밀가루를 만들고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뭔가 만들고 있나봐. 음식 준비. 어쨌든 애는 놀러 간 거야 지금 낚시는. 그리고 집사람도 이제 집 내에서 이제 밥 준비하고 반찬 만들고 있나봐. 그죠? 여기까지는 그냥 일상적인 생활의 모습이야. 그런데 새 밥 익을 때 새 술을 골랐어요. 새 밥과 새 술이 준비됐대요. 얘들아, 밥을 먹을 수 있는 건 행복한 거야, 그치? 그리고 이 밥이라는 게 상징하는 건 뭘까? 풍성한 수확과 결실이지. 하나 더, 새 술이라고 했어. 술을 새로 담궜다는 얘기는 뭐 했다는 얘기야? 잉여가 되는 쌀이 있다는 얘기 아닐까? 야, 당장 먹고 살 길이 힘들다면 술을 왜 담궈? 그 귀한 쌀로. 그치? 쌀을 이렇게 익혀가지고 발효시키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만 나오는 거니까. 근데 여유 있어. 괜찮아. 가을은 원래 즐기는 거야. 그동안 노력했던 결실을 받는 계절이니까. 그렇잖아. 외국에서는 땡스 기빙이라고 하고 우리는 추수라고 하지. 이해했지? 한가위라고도 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아마도 밥 드리고 밥 먹고요. 또 잔 잡을 때 술 한잔 하고요. 바로 이게 뭐야? 흥의 경원으로. 이게 바로 나의 어떤 세상의 존재 이유 아닐까?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분명히 이 작품의 작가는 사대부라고 했어. 그치? 근데 사대부가 완전히 농촌 어떤 아까 뭐라고 했었죠? 향촌 공동체에 완벽하게 동화되어 있는 상태인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농촌 공동체가 어떤 방식으로 매달 굴러가는지 전체적인 플랜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 속에 작품이 나와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농가는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 자 그러면 나머지 선택지도 정리만 하고 넘어갑니다. 자 2번 갑니다. B에서 화자는 시간은 지금 우리 B라고 하는 건 두 번째 수로 말하는 겁니다. 그죠? 시간의 경과를 의식하며
세 달에 네 달에 열린 면허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죠. 그쵸? 다음도 3번도 B에서 화자는 너희와의 관계를 운명적으로 여기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괜찮잖아, 그치?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였는데? 결실인 면허와 곡식이었죠. 다음 B에서 화자는 4번이야. 반이로다라는 감탄으로 팬은 뭐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거야. 자, 얼핏 보면 이게 뭔 소린가 싶죠, 그쵸? 반이로다라는 게 뭔 소린가? 그리고 또 하나 더. 팬은 뭐가 뭐예요? 뭐가 자라나고 있는 거야. 그걸 팬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자, 아무튼 팬은 뭐에 대해서 뭐가 보니까 기대감을 드러내는 거 맞죠? 우리 참 잘 될 것 같아. 좀만 있으면 이제 먹는다. 거의 다 됐다. 자, 5번이야. 5번 근데 아까 설명했지. 하느님을 예찬하노죠? 절대 아니었죠? 이건 하나님을 예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그렇지.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준비된 것이구나. 아주 만족스럽다. 자, 34번도 마저 정리하고 갈게요. 4번입니다. 리을은 밭을 맬 때 예정된 차례에 따라야 함을 나타내어서 사회적 약속에 대한 존중을 향촌 공동체 발전의 방도를 여기는 관점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얼핏 봐서는 이게 갑자기 이말 튀어나오는 건 이상한 말이야. 근데 분명히 보기에서 이상향, 노경사대부 이상적인 모습, 향촌 공동체 룰 이런 것들을 얘기했잖아. 그러면 차례대로 하는 게 정해져 있는 거니까 너무 우거졌다고 그냥 죽상하지 말고 타이밍 되면 니네 집 내주는 거야. 순서 다 정해져 있잖아.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하는 거죠. 이해됐죠? 자, 마지막 5번. 미음이 뭐였죠? 아마도 밥들이고 이 부분. 먹을거리에 부족함이 없이 즐거운 향촌 구성원의 모습을 통해서 오케이, 그쵸? 이제 밥도 안 먹고 술도 한잔 할 수 있어. 가난을 벗어난 이상화된 농촌의 일면을 보여준다. 그쵸? 언제까지 농촌이 가난하기만 할 거야? 농촌도 이렇게 풍족한 계절을 즐길 수 있다는 거지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되셨죠? 하지만 되게 현실적인 부분은 조선 후기로 오면 별의별 세금이 다 생겨.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그 가사작품 몇 가지를 또 보게 될 텐데 조선 후기에는 그런 뭐랄까 가렴주구의 현실들을 고별하는 작품도 굉장히 많이 보인단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고, 근데 여기서 그냥 이상향만 그린 거야. 생각하면 돼. 세금이 별의별 게 다 붙더라고요. 죽은 사람한테도 세금을 내서 백골징포라고 하고. 애가 태어났어? 그럼 애가 태어나면 축하를 해야죠. 얘는 축하를 못해. 애가 생겼으니까 세금이 또 나오거든. 애 낳았어? 세금 내놔봐. 오씨, 사람이 죽었어? 세금 내놔봐. 근데 신고서를 안 써. 니네 집에 할아버지 있었잖아. 할아버지 세금도 줘야지. 뭐 이런 식으로 뺏어. 별의별 이상한 일을 많이 하지. 아무튼 그런 일들이 많아서 마지막에 이제 조선 후기는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 상태가 같이 가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고전 시각 파트까지 마무리했고 이제 공통 영역에 대한 얘기를 전부 다 끝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좀만 쉬었다가 뒤쪽에 화작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풀이법, 문제, 특이점 이런 것들을 잡아드릴 텐데, 참고로 이번 수능에서 이 화작과 언매에 되게 재미난 점이 하나 생긴 게 있거든. 그게 너희들 입장에서 좀 짜증나는 지점인데 그 부분은 잠깐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잠깐 수업 다 가도록 합시다. 고생했어요.